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 해 3차례 추경이 편성된 건 50여 년 만의 일인데요. 재정의 역할놀이 대두되는 가운데 과연 3차 추경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교수, 또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차 추경 규모가 나왔습니다. 35조 3천억 원이라는 규모로 정부가 일단 책정을 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기도 하고 3차에 걸쳐서 추경을 마련한 게 한 50여 년 만이라고 하는데 일단 세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다 예상했던 이야기고요. 금년에 규모는 어느 정도로? 그 규모가 이제 1차가 11조 7천, 네. 2차가 12조 2천, 그렇죠. 3차가 35조 3천, 합하면 한 59조쯤 되거든요. 그렇죠. 59조면 전체 우리나라 GDP의 한 3%? 조금 넘는 수치예요. 뭐 다 예상했던 것이고 예. 또 가장 가까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우리가 투입되었던 추경이 28조 4천억인데 그때도 뭐 그 GDP로 보면 한 2%? 예, 2% 조금 넘었어요. 예. 그거에 비면 뭐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 내용 면에서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세수가 굉장히 지금 빨리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빚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 그 네. 두 가지가 저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미정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를 맞아서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뭐 재정 정책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도 재정이 투입된 물론 뭐 반세기 만에 3차 추가 경정 예산이다라든지 혹은 뭐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하지만 뭐 우리 경제 규모가 또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뭐 이런 위기에서 사상 최대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항상 지금 정부가 이런 어떤 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신 교수님 말씀이랑 비슷한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확장적 재정 정책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지만 앞으로 뭐 경제 회복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이걸 뭐 재정 경제 회복하겠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들을 거죠? 같이 내놓으면은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텐데 그냥 확장 돈 넣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렇게 나빠졌을 때 뭐 어떻게 좀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뭐 비전이나 정책이 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또 이게 비슷한 말씀인데 이 정부 재정 정책의 효과를 어떤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을 쓰는 걸 끝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이른바 재정 성수 효과라 그래가지고 예. 과거에는 뭐 1을 투입하면 1.5가 뭐 돌아오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1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그럼 무조건 돈을 많이 넣는 것만이 능사냐. 이런 돈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특히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오랫동안 기업에서 예산을 담당했지만 휘발성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쓰고 나면 벌리는 거. 이번에 없어지는 재난 구원금 같은 네. 그런 것들은 정말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거든요. SOC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어떤 그 회수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제시하면서 이런 큰 예산을 좀 통과를 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35조 3천억, 예. 그 역대 뭐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특히 지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28조 4천억 정도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세익 경정 한 11조 4천억 정도는 어쨌든 작년에 명목 경제 성장률 예상 잘못했고 올해 이제 세수에 대해서 예측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세출 확대된 거 23조 4천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그 뭐 규모는 뭐 어쨌든 차치하더라도
그 배정된 항목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경상수지 무역 갖고 사실은 먹고 사는 나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적자나 그다음에 이제 그 경상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본 수지로 갖고 유지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 이쪽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2조 달러 그 이전 코로나 대응 예산 중에서 한 5천억 정도가 지금 그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보게 되면 덩어리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기업 금융 지원이 5조, 그다음에 고용 사회 안전망 요쪽이 우리가 한 지금 9조 정도 되잖아요. 9조 4천억.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기 대응 중에서 내수, 수출, 지역 경제가 지금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비중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게 내수나 사실 우리가 수출이 전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 같은 경우는 그건 절반이고요. 네. 수출 한 40% 이상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한 15%밖에 지금 23조 지금 4천억 중에서 그 23조 9천억인가요? 9천억 중에서 지금 한 15%밖에 안 되는 거는 너무 좀 작다. 중요도에 예, 비해서는 너무 작게 투입이 됐다 그다음 말씀이시군요. 마지막까지 말씀드리면은 자본 조달 측면에서도 지금 적자 국채 또 24조 원 정도 발행했는데 조달하는 방식이 사실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연구체 형식으로 발행될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재정 부담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채권을 통해서 발행하게 되면 이제 국고 책임료 올라가면서 그 채권 시장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조달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뭐 3차 추경, 1, 2차 추경까지 합쳐서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60조 원 규모를 지금 추경으로 쏟아붓는 형국이 됐는데 사실 이게 목적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하자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를 막고 지원을 좀 해보자는 얘기인데 정부는 추경에 따른 뭐 성장률 상승 효과에 대한 어떤 전망치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0.1%라는 숫자를 제시는 하긴 했지만 과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온 숫자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성장률에 성장률을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성장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2%라고 작년에 했지만은 사실은 GDP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하위 계층의 경제 활동이 거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 성장이라고만 해도 중산층 이하는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0%라고 하니까 더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걸 이야기 안 한 것 가지고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예. 제가 요거 딱 지적하고 싶어요.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지출이 1조 늘어나면 예. 정부 지출이 정부가 1조 원을 더 1조 쓰면? 원을 더 쓰면 우리 가계 소득이 얼마가 늘어나는가를 봤더니 8천 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아, 1조 원을 쓰면 네. 각 가게의 소득이 8천 원이 8천 원이에요. 그러면 가구가 한 2천만 가구가 된다고 봤을 때 2천만 가구 곱하기 8천 원 하면은 1,600억쯤 돼요. 1,600억. 그러니까 1조를 정부가 지출을 쓰면 국민한테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는 1,600억이에요. 그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평균 수치예요. 한 16% 정도가 돌아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1조를 늘렸더니 예. 그 늘어나는 금액이 3,8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반도 안 돼요. 원래 8천 원이었으니까 네. 한 그러니까 8도 안 과거 된다. 정부는 그래도 8,000원 정도 전체로 따지면 1,600억 정도가 국민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돈으로 들어와요. 소득으로. 근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는 1조를 재정 지출을 3년 동안 꾸준히 1조씩 늘렸는데 국민들의 그 소득은 3,800원밖에 안 늘어나니까 전체로는 뭐 800억이 좀 안 되는 수치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이제 돈이 샌다는 거죠.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반성과 그게 있어야 뭐 60조를 넣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정말 정말 어려우니까 뭐 더 써도 난 좋다고 봐요. 근데 그 쓰는 돈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소득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통계로 보면 잘 안 들어온다. 특히 이 정부 때에 이게 새는 게 많다. 그러면 설계 자체가 면밀하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통계로 나타나는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은 이제 재정 승수라고 했는데 그거는 1조를 투입하면 경제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가 이제 재정 승수고 저는
재정을 지출을 하면 국민의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걸 봤더니 이 정부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1조를 줍니다 하고는 그 주는 행위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줄 것입니까? 회의를 하십시다. 그리고 회의비로 쓰고 회식비로 쓰고 이런 데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뭐 저는 60조 추경 좋은데 돈이 좀 효과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실효성 있는 재정이면 반대할 국민 아무도 없다. 규모보다는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 네, 저는 그 부분에 좀 정부가 예. 관심 있게 들여다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김현욱 교수님 예, 어떠세요? 지금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경제 정책을 운영하면서 그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률이 전 정권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업 통계 도대체 네. 고용 창출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신 교수님 말씀 좀 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할 때 이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수치만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성장률도 우선 돈을 쏟아부으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좋아지는 게 끌어올릴 보이죠. 수 있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건 재정 성취 효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1.5에서 한 0.8 정도로 뭐 이제 신 교수님 말씀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이야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한 5년 전에 비해서 재정 성취 효과가 한 반 정도로 떨어졌다. 투입된 돈이 그럼 반은 센다는 그런 경제를 이야기고요. 끌어올리는 효과가 상대로 그만큼 떨어진다. 떨어졌다는 거.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고. 둘째는 이제 마찬가지 실업 통계도 너무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으니까 정부가 단기 일자리, 알바생 일자리 가지고 숫자만 우선 늘려놓는 그렇죠. 거. 네네. 그 효율적으로 돈이 쓰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돈을 쓸 때는 항상 어떤 구조 개혁이라든지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우선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재정을 싹 알아놓고 그다음에 장기적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 없이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효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성수 효과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 효과를 좀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단기적인 성장률 지표라든지 혹은 고용 통계 어차피 지금 고용 통계 질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너무 연연하지 말고 2, 3년 뒤 조금 장기적인 같은 돈을 쓰더라도 장기적인 효과가 좀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 근데 사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추경이라는 성격이 좀 단기적인 불을 좀 끄자는데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단기적인 불도 제대로 꺼야 되고. 못 끄고 있다는 그런 그것도 생각이죠. 제대로 못 끄고. 뭐 조금 제가 예를 들면 2차에서 우리가 12조 2천억을 예. 긴급 재난 구호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무지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실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람들 따박따박 월급 다 받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아서 몇 달 동안 그렇죠. 영업을 예, 못했으니까. 그럼 맞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해고는 일부 중소기업에 좀 있었죠. 그러면 사실은 재난기원금이라는 거 정말 굉장히 강하게 타격을 받은 그분들 위주가 해야 되는데 전 국민들 연봉을 몇 억씩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줬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 용돈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타겟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돈은 그러면 정말 아쉬운 사람들은 20만 원 받아봐야 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고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 역시 20만 원 받아봐야 하루 저녁 용돈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저는 3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덜 비판적입니다만 2차 추경 예산은 그만큼 비판적이고 그 기간이 또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총선 전이었죠, 여야 또. 할 것 없이 네. 너무 파퓰리즘이 흐르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이 효율성 있게 과연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 어떠세요? 예, 뭐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집행을 할 때 상당히 효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1, 2차 뭐 추경은 한 24조 원 정도 됐는데 네. 3차에서는 뭔가 이제 획기적인 선택과 집중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1, 2차 추경의 연장선에서 규모만 조금 늘어난 것밖에 없다는 네, 뭐 거죠. 경제, 고용, 그러니까 사실 좀 비슷하던데요. 아쉬운 게 그건데 일단은 우리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재정 집행할 때 그 공급 측의 어떤 관련된 재정을 집행하느냐 수요 유발을 위한 재정이냐를 봤을 때 요번에 봤을 때 수요 유발에 대한 재정은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요를 늘리는 거 특히 그 지금 고용 쪽에 한 구조 들어가고 예. 나머지 50% 정도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내수 수출 지역 경제 활성화 4조 정도라고 봤을 때 한 13조 정도가 수요 관련 재정 집행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조라고 봤을 때 지금 전체 한 50% 조금 넘는 규모가 이제 그 수요 관련 그 재정 집행이고 나머지는 공급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한국판 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쪽 부분 정부가 주관하는 공급 관련된 재정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투자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네. 이게 금액이 5조 정도 지금 투자하는 게 적합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K방역 산업 육성 뭐 재난 고도화 이쪽도 지금 한 2조 5천 정도 들어가는데 네. 이게 1, 2차 추경에서 사실은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많고요. 물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료제 개발에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고 뭐 백신이나 그다음에 음압 치료제나. 병실 네. 인프라 확보하는 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럼 1차 추경에서 한 11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뭐 했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수요 관련돼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재정을 늘려야 결과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실질 금리가 낮아집니다. 지금 명목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지만 실질 인플레이션이 지금 제로 인플레이션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가지고 실질 금리를 낮춰주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는데 용이해지고 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축보다는 소비에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 정책이 유발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이 이제 과반수 정도 차지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네.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 저는 이번에 그 하도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쏟아냈죠, 뭐. 네, 하반기 경제 정책 정책 방향에, 방향하는 네. 것도 내고 또 이제 추경에 관련된 냈는데 저는 이 정부의 그 정책이 얼마나 웃기는 정책이냐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요. 자동차 개소세 연장을 하면서 네. 이유를 조정을 했어요. 30%로 낮췄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어제 하루 종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를 따져보니까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전에는 어쨌냐면 전에는 3개월 연장을 하면서 개소세 5%인데 원래 그거를 그렇죠. 70% 인하를 해주면서 네. 100만 원 이상은 안 해준다. 인하를. 그러니까 5%인 개소세를 네. 1.5%로 하는데 하면서 상한을 뒀죠. 그렇죠. 상한이 그러니까 100만 세금 원까지만. 감면액이 100만 원 100만 정도 못 넣는다.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바꿨어요. 그 5%인 것을 30%만 인하했어요. 개소세를 3.5%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100만 원 한도를 없애버렸어요. 뚜껑을 그래서 열었군요. 금방 보면은 개소세 혜택을 많이 주던 것을 이제 조금 적게 주는구나 해서 들여다봤더니 5,6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요 개소세 부담이 커져요. 오히려 예, 정확하게 5,671만 원 이하 자동차를 사시면 개소세가 과거보다 지난 3개월보다 지금 더 비싸져요. 커진다. 5,671만 원보다 비싼 차는 비쌀수록 개소세 인하폭이 커져요. 100만 원 문턱에 걸리질 않으니까 이제 그걸 올라가고 없애버리니까. 넘어서니까. 결론은 뭐냐? 5,670만 원 이상 차를 사면 혜택이 많고 5,670만 원 이하 차를 사면 혜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내놨냐는 정말 거죠. 단순하게 보면은 뭐 수입차 사면 좀 혜택 더 받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수입차거나 아니면 네. 이제 고가 비싼 차거든요. 고가 브랜드 차. 네. 네. 아무래도 수입차가 유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많죠. 하지만 예. 그 많지만은 그 대수로 보면 그래도 국산 고가차들이 더 많으니까 일단은 고가차 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정책 왜 내놨을까요? 서민을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요 이게 아주 이 정부가 아주 꼼수다 이게 대표적인 게 저는 세금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봐요. 세수를 모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작은 차를 사시면 그죠? 들어오는 세수하고 적죠. 큰 차를 사시면 들어오는 세수가 거의 2배,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싼 차를 사게 하고 그중에는 상당수가 외제 자동차일 것이고 그래서 정부는 이 개별 소비세 이 세수를 늘리려고 했던 꼼수가 저는 이게 들어간다. 이 정책은 저는 당장 과거 제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70%대로. 예, 이게 그 아무래도 이 서민층들의 그 뭐 부담을 늘리는 쪽이고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저는 철학하고도 맞지도 않고 저는 그래 봐서 요 개소세 인하 조치만 보더라도
저는 정부의 정책이 정말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다. 30%로 했던 게 정부는 시행령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70%로 하려면 또 법 개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를 댔던 것 같거든요. 전 핑계 같아요. 국회를 넘기에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내막은 네.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제가 네.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니까 네. 어, 70%대로 네. 다시 가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하나만 더 된다는 이야기하면요. 말씀이신 거죠? 예. 2,857만 원 정도의 차, 정말 서민들이 많이 차는 차종이겠죠. 예, 예. 이 부분이 이번에 바뀜으로 해서 세부담이 가장 많이 증가합니다. 보통 준준형 차량이나 뭐 2천 경차냐 이런 정도의 차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차나 5천만 원저에 가까운 차는 세금 증가폭이 좀 적고요. 2,857만 원 요 구간에 가격에 있는. 차는 분들이 이번에 세부담이 가장 많이 증가하도록 저는 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종전제도를 3개월 연장을 해서 갔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바꾸면서 전 이런 식으로 꼼수를 둔 것을 보면 지금 뭐- 결국은 정부는 세수의 증가를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서민들한테 불리한 제도를 저는 동원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럼 떨쳤습니다. 3차 추경의 좀 방법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도 들어있지만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고용 문제가 좀 있었어요. 고용 유지랑 일자리 55만 개 창출하는데 한 9조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두 분이 아까 계속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라는 건 결국 소득이랑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기업이 뭐 어려울 때는 정부가 그 고비만 넘기면 되니까 지원하는 거는 뭐 맞다고 봐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놀랍게도 지원 혜택을 보는 기업만 계속 또 다음에도 신청하고 다음에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봅니다. 정부 사업,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의 도움을 안 받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지 정부 지원으로는 그냥 연명하는 거죠. 물론 형편없는 기업도 아닙니다만 또 그런 기업은 근데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한번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주면 그 회사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습관처럼 또 우리 지금 현 정부는 계속 임금 보전 어떤 중소기업에 그런 특히 이제 IT 쪽에 보면 뭐 이번에도 보면 특히 IT 쪽에 뭐 6개월간 임금 보전해 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정말 IT 기업에 필요한 건 임금 보전이 아니고 IT 기업이 우리 정부 말한 혁신 성장의 천병들 아니겠습니까? 벤처 기업들 천병들인데 그런 기업들한테는 제도 개선, 규제 개혁, 은행 문턱 낮춰주고 활동을 신규 할 수 사업에 있게.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저항하는 그 막아주고 예. 진입장벽 터주고 그런 것이 임금 보전해 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임금 보전도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비상시국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기업이 생존뿐만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 아주 임기응변적인 대응적인 네네. 이런 정책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지원을 받지만 그 기업들이 계속 보면 그 다음에도 또 다른 핑계로 또 지원을 받고 크지를 못하는 기업들이 많더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지 임금 보전은 답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어떠세요? 예. 제가 좀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데 저 돈쪽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하반기의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보게 되면 9조 4천억 정도 한 40% 정도 추경의 40% 정도가 지금 고용에 할당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뭐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창출하는 측면의 재정 정책이라 봤을 때 적합한데 그 내용 측면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작년에 그 정부가 이제 발표했던 정부 일자리 사업 중에서 작년에 한 22조 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110개 사업을 이제 추진해가지고 올해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그 S등급 받은 게 11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하는 게. 110개 중에서 S등급 제일 최고 등급 잘했다는 게 11개밖에 예. 안 되고요. 나머지 최하 C등급, D등급 받은 게 이제 전체 그게 35%. 그러니까 10개 사업 중에서 3개가 부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나 정부의 재정 일자리 지금 추진하는 게 고용과 관련된 사업 쪽에서 이게 혹시 부실해가지고 또 단기 알바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그렇죠. 드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문제가 그 정부가 지원하는 그 사업에서
진짜 고용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지금 그 4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그 신규 취업자 수가 47만 명 정도 이제 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구직 단념자 수라고 그래가지고 61만 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한 12만 명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적으로 이제 그 고용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오히려 지금 재원의 한 70% 이상을 고용에 투자해서 수요를 늘리는 쪽에 그 어떤 그 재정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좀 비중이 낮고 네.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그 알바 단기 일자리 일자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게 좀 아쉽고요. 올해 이제 정부가 신규 취업자 수가 올해 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 수가. 그대로 유지가 예. 될 뿐이다. 올해 지금 55만 명 또는 이제 상반기만 하더라도 13만 개의 어떤 신규 일자리 뭐 노인층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만큼이 또 딴 쪽에 젊은층 일자리가 준다고 봤기 때문에 한 0명밖에 현상 유지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반기 고용 쪽에 그 투자를 최소한 그 7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무게를 상황에도 좀 실었어야 불구하고 되는데. 40%밖에 안 되는 상황은 사실 좀 그 요통 추경의 어떤 그 예산 배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네. 신규 창출 금년에 55만 개 그 3차 추경에 네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하겠다고 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공공 비대면? 부분에서 네. 비대면 말은 되게 멋있어요. 네. 디지털 이게 뭔가 들여다봤더니요 데이터 구축하고 자료 모으고 그다음에 그 비대면 행정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이 10만 개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취약계층의 공공 일자리가 30만 개예요. 이게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이게 이 부분에 이제 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예를 들면 3개월짜리 그죠?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30만 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이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일경험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 경험. 이게 그러니까 인턴이에요. 인턴이죠. 이제. 체험해보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23,000, 공공기관 25,000 해서 합해서 얼추 5만. 그러니까 공공 비대면 일자리 10만 개, 그다음에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일 경험 인턴 10만 개, 예. 그리고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게 5만이에요. 그럼 55만 개 중에서 한마디로 50만 개는 이거 완전히 이게 아주 단기 일자리라는 일자리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 맞다나 이거는 그 단기 일자리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다. 이거 숫자 자꾸 챙겨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궁색한 이야기라서 좀 아까 경쟁력 살려서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가 좀 아까운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들을 지금 줄곧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일자리 얘기를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시작부터 얘기했고 뭐 일자리 현황판 설치해서 챙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화두로 보고 있는 게 일자리인데 사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소중견기업에게 뭐 인건비 지급해서 고용 유인해보겠다라는 대책도 있는데 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고용을 유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중소중견기업에 5조 원 지원한다고. 정도 지원하는 예. 거죠. 금융 지원이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고용이 한 90% 이상이 창출되는 그 기업이다 보니까 예. 항상 애로사항 조사하게 되면 금융 어렵다, 금융 지원 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5조 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기간 산업이나 대기업 지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재정보다는 여러 가지 그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시장 안정자금 해가지고 기금 조성하고 있는데 회사채 매입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5조 원은 그런 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좀 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내수가 사실 살아나려고 그러면 고용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래야 소득이 확보가 되고 네. 그게 선순환이 돼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의 그 지원을 중소기업 쪽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어렵고 쉽지 않죠. 은행에서 간접 대출 통해서 이제 대출 받아야 되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급 보증을 좀 그 원활하게 해주는 조치도 나오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소기업들 자금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요. 특히 수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출 실적을 내라
뭐 서류가 부족하다,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300조가 지금 이제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조가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너무 경기 보강 패키지, 한국판 뉴딜, 뭐 K방역 이런 쪽에 좀 너무 비중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죠. 김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창업기업, 뭐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이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말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뭐 임금 보전해 주려고 그러면 뭐 몇십 조를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6개월 임금비 보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걸어야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럼 일단 6개월 뒤에 이 회사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회사의 어떤 장래 비전을 본다든지 아니면 6개월 동안 이렇게 보전해 주면 그 뒤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될성부른 나무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정된 재원 가지고 그냥 무조건 6개월씩 지원해 준다, 뭐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정책 방향을 정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3차 추경에서 보면은 그 가장 많이 쓰인 게 세입 경정이에요. 11조 4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3차 추경 자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세입 경정. 그러니까 이미 구멍이 난 세수 부족이 된 상태에 돈을 메우는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이제 그 세입 경정이 예. 보니까 11조 4천억이더라고요. 예. 금융위기 때 보니까 11조 2천억이 세입 경정이었어요. 그때도 세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11조 그러면은 이게 12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큰 금액이겠죠. 네네. 저는 11조 4천억 세입 경정 이거 모자라다. 이거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1, 2, 3, 4월 동안에만 세수가 지금 거의 8조 이상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20조 이상으로 지금 모자랄 세수가 상황이 될수 빵꾸 날 있다. 가능성이 커요. 이 뭔 이야기냐면요. 정부가 금년 세수를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건 어떻게 메꾸냐고요. 20조라는 지출을 줄이든지. 지출을 늘리고 있죠. 이게 느리잖아요. 네. 그 결과는 다 뭘까요? 결국은 이게 다 국채 발행으로 빚을 져야 되는 빚을 상황이다. 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입 경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빚을 뭐 정부는 이번 그 3차 추경에서 그 뭐 국채 발행을 그 이야기했지만은 그 국채 발행 규모가 저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세입 부분에서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줄 그쵸. 수가 있잖아요. 또 2차 대유행 뭐 전망도 그게 나오고 아니라 있는 하더라도 상황에서. 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1, 4월 동안에 지금 그 세수가 특히 그 법인세 쪽에서 또 부가가치세도 지금 많이 구멍이 줄고 나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은 지금 4월까지 8조가 모자란다고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다가 지금 금년에 또 뭐 이렇게 감면해 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8월 달까지 이연했으니까 8월 뒤 이후에 전 그 사이에 세금 못 내겠다 하고 자빠진 기업들도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빠진 기업들은 뭐 세금을 못 낼 테니까 저는 금년의 세수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그럼 그만큼 국채 발행이 커져야 되니까 국가 재정도 문제지만 국가 재정도 커지는 게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국채 어째 발행할 건가. 저는 그 부분이 하반기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제가 그거 조금 보충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초 우리 정부 예산에서 482조 정도 세수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지금 수정되면 470조 정도, 즉 11.4조 정도가 펑크가 난다고 예상하고 세입 경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어제 신문을 보시면 18.4조라 나와 있어요. 그건 그건 기자가 만들어낸 수치는 아닐 거고 이미 네. 7조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4차 추경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게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하면은 100%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집행 안 그 되는 정도 걸 되고 감안했거나 아니면 집행 안 4차 경쟁 되고. 네. 이미 이 11.4조라는 수치는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국자들도 이 안 맞는 믿지 않는 수치. 왜냐하면 당국자 입으로 이미 18.4조가 펑크 난다고 어디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게 한 7조 정도가 펑크가 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말 국가 채무가 740.8조인데 3차 추경에 하면 840.2조 즉 99.4조가 네. 1년 사이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100조는 안 넘기게끔 이 수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 예산도 3조 4천억이 되고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1.4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 같다. 18.4조가 보다 현실적인 추정일 것 같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현재 3차 추경보다는 7조 정도는 더 펑크가 난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딜레마일 것 같아요. 재정을 확대하긴 해서 뭔가를 지원하고 메워야 될 것 같긴 한데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세수는 줄어들 것 같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지금 그 세입 경정 관련돼서 11조 4천억 정도 얘기하고 계신데 네. 그 일단은 그 올해 그 명목 경제 성장률 예측이 좀 잘못된 거죠. 원래 3.8%로 봤는데 정부에서 올해 지금 한 0.6%로 지금 했을 때 6배 이상을 좀 착오가 생긴 거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상치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 계속 세액 감면해주고 하는 문제가 사실 현실화되면서 이제 세수가 준 거죠. 근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가 지금 관리 재정 수지가 지금 우리 3차 추경 이후에 네. 112조 정도 돼요.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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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통합 재정 수지가 이제 그 세입 세출 차이라고 봤을 때 그 적자로 한 7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그 이제 우리가 그 관리 재정 수지라 해서 사회 보장 기금 빼게 되면은 네. 그 112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36조 정도가 사회보장기금으로 많이 책정돼서 오히려 지출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더 적자를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을 사실 주고 사회보장기금이. 있다. 네. 근데 사회보장기금은 사실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정부의 어떤 예산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어떤 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우리 정책이라고 봤을 안정망 때 정도로 가야겠죠. 코로나 예산에 지금 그 할당된 부분이 뭐 3차 추경까지 270조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재정 적자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보장기금으로 인해서 그 세수가 악화되는 부분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제 국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 수지가 뭐 좀 덜 급한 쪽에서 이렇게 막 악화되는 거는 좀 한번 우선순위 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말씀하시죠. 여태껏 우리가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요. 예. 정부가 이렇게 초비상 사태에서 세금도 줄고 지출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야당 쪽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세금 지금 더 못 걷는다 사람들한테. 그 국채 발행도 지금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예산 재구성을 해라. 지출을 합리적으로 줄여서 예산을 구조조정하다. 여기로 설정했던 것을 그거를 포기를 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돌려 써라라고 하는 게 예산 재구성이에요. 분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분예산을. 작년에 계획을 설계했던, 해서 네. 금년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이번에 8조 8천억을 이제 돌려 쓰겠다고 했어요. 네네. 이거는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분은 이제 100조를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전부 그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줄이겠다 해서 8조 8천억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 중앙부처, 중앙 6개 부처의 경상경비와 그다음에 운영경비를 10% 감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 나오는 거 봤더니 2천억이요. 아, 2천억이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지출 구조 조정 더 많이 해야 된다. 8조 8천억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그러니까 안 쓸 규모가 때는 안 쓰더라도 일단은 필요한 지금 써야 상황이 된다. 바뀌었지 네. 않냐. 그리고 모두가 지금 초비상 상황 아니냐.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쓰려고 했던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지우고 이쪽으로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이번에 8조 8천억 이번에 3차 추경에 집어넣은 것은 너무 작다. 이것보다는 한 5배,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커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30조는 돼줘야 된다. 그럼 어디서 뺄 거냐? 지금 아까 2천억 요거 경비 줄이는 것도 아우성이에요. 뭐 신문에 다르죠. 보니까 왜 국방비에서 뺐냐? 뭐 아우성인데. 국방비에서 많이 뺐죠, 네. 이번에. 네. 저는 이번에는 초비상이라서 정리하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10조군요. 10조 아까 8조 8조는 아까 제가 그 2차 추경이고 10조 지출 구조 조정 이 규모를 한 3배 정도로 키워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하는 쪽으로 부담을 좀 줄이는 네, 쪽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 주장하는 게 기본 원칙이 바로 이 지출 구조 조정을 대폭 늘려서 국채 발행 부담도 없애고 세금 부담도 없애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가는 것이 지금 야당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입장이다.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사실 근데 뭐 계속 저희가 말씀을 나눠주신 얘기처럼 재정을 써야 되는데 세수는 줄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누누이 지적됐던 문제가 재정 건전성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뭐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바로 직전에 3차 추경을 하기 전까지 약간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것이 정부였거든요. 기획재정부였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입장이 지금은 쓸 땐 쓸 때다라는 식의 입장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럼 누가 재정 건전성에 걱정을 하나?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졌더라고요.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한 것은 2차 추경 편성할 때 아까 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 여야 간에 재난지원금을 70%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100%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으로 바꿨죠. 생짜로 4조 6천억이라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때 좀 저항을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정도 저항은 저는 그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국간직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자리죠, 사실. 국간직이가 뭐 예. 다 달란다고 여당 실세가 올라서 국가는 그때그때 열어주면 국가 재정 금방 거들나거든요. 그렇죠.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에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최소한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이야기한 그 3차, 4차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데 쓰자. 왜 전 국민 재난구원금을 100%를 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지금 같은 뭐 비상시국에는 비상 대책을 써야 되고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하실 때는 국가 채무 비율 한 40% 지켜야 된다고 하셨다가 네네. 금년 초에는 부총리한테 40% 근거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정부 때 그 여러 학자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 최소한 한 전체 GDP의 45%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저 부채 국 채무 비율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재정 건전화법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통과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거든요. 자꾸 일본 이야기하는데 일본이나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니까 어느 정도 돈을 찍어내도 버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통화 돈이 아니죠. 아니고 이미 금년 초에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의 하나인 피치사가 2023년까지 만일에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46%를 넘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거다 한국은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2023년에 46%가 아니고 벌써 올해 43.5% 작년에 뭐 38% 정도였는데 43.5% 5% 이상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재정 건전성 이용이 아주 지금 시급이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오케이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도 좀 설득하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게끔 뭔가 장기 비전, 장기 계획은 내놔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대로 고착화될까봐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니 그것뿐만 다시 돌아올 아니고 수 있는지. 지금 정부는 확장 재정 예산을 편성하고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나기 전에도 해마다 9%씩 계속 늘려와서 그러면 예산을 커 장기적으로 키워왔죠. 어디서 수렴할 거다 어느 정도 스탑할 거다라는 그 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는 정말 어려운 진짜 살림을 살게 될 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는 지금 또 인구가 줄잖아요. 그렇죠. 세수가 적은 줄 인구로 수밖에 없는 인구는 상황이 될 주는데 텐데. 빚은 자꾸 늘어나면 그럼 증세로 갈 수도 예, 있겠네요. 비근한 그러니까- 예로 아직 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아직 전체 예산에 513조 예산에 뭐 4, 5%밖에 안 됩니다. 국가 그 원리금 갚는 채무, 국가 부채 갚는 거는 일본은 이미 국가 예산의 25%가 워낙 국가 빚이 많다 많죠. 보니까 예, 국가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국가 빚 갚는 데 쓰면 거의 재정 운용 여력이 없는 겁니다. 75% 가지고 써야 되는 예, 상황. 그럼 우리나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안에 이제 결국 예산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 쓰는 편성하는 빚을 내서 또 빚을 갖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게 계속 되고 반복되는 상황이군요. 그럼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할 때는 쓸 여력이 없게 된다.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요. 예. 내년은 그 다음에 있을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2022년 3월인가 4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집권당은 어떻게 해서든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격렬하게 재정 지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년 경기도 나쁘지만 내년 경기는 더 나쁠 거란 말이에요. 수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럼 세수는 더 안 좋고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재정을 더 많이 쓰면 금년에 지금 관리 재정 수지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9.8인데 이게 43.5니까 4% 가까이 늘었는데
내년에 진짜 국가 재정 비출이 50% 가까이 육박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정부에 하는 그걸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머니에 들었다고 희희낙낙할 게 아니라 야, 우리 아들 세대는 우제되지? 국가 비전 우제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면 그 국가 부채 지금 48.6% 전 충분히 저거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질문하시고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고 재정 건전성 얘기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왜 스탠스가 바뀌어가지고 과거 2차 이제 추경에서는 이제 비판적이다가 이번에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었냐 그 얘기 드리면 이분의 철학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 경제 개발 시대의 공무원입니다. 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어떤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 유효 수요 창출하는 가계 지원하는 거는 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최근 보게 되면 과거에 7, 80년대에 우리가 그 대출 걷던 그 구조만 보더라도 기업 대출 위주였어요. 그러다가 가계 대출이 많이 는 게 유효 수요 창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금융 지원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뭐 정부 뉴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지원하는 돈, 기업 정책 지원하는 건 효과적이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 건전성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4%잖아요. 그게 상당히 이제 앞으로 올라가겠죠. 계속 부채 적자 국채 많이 발행하니까 저는 적자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지금 그 적자 국채 발행하는 거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이 세수로 안 되니까 그거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영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구채 발행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 1차 세계대전에 프랑스하고 전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영구채를 발행했거든요. 영구채를 발행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국가가 상환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 재정의 어떤 그 지출 부담이 적어져가지고 영구채 발행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부담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 채권 금리가 이제 그 정부가 국채 많이 발행하니까 채권 금리 올라가죠. 채권 금리 올라가면 회사채 발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죠. 결국 새로운 채권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구채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 그 채권 발행한 거에서 이자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에서 발행한 콘솔이 2015년에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정부가 이제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썼던 거죠. 그 미국 같은 경우 1870년대부터 콘솔 발행하는 거에 대한 그 정부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됐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구채 이제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채권 적자국채 발행하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론 측면에서 영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계속 지금 세 분 다 재정 건전성 앞으로 더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감사원에서도 이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준칙 같은 걸 하나 세워놔야지 우리가 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 나온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 얘기인데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나요? 정치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은 야당일 때 그거 하자고 막 그랬고요. 지금 야당은 집권당일 때 그거 여러 가지로 자기 발목을 묶잖아요. 그 반대하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준칙 저는 공자 말씀이다. 근데 지금과 같은 한국 구조에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영구채 말씀드렸는데 영구채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하여튼 영원토록 그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누가 살까요? 저 누가 살까? 그러니까 첫째 외국인들은 안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영구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버려요. 영국은 할 수 있죠. 미국 할 수 있죠. 일본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구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나 대한민국 국민한테 영구채 사라 그러면 저는 아무도 저는 사는 주체들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나 예.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국채가 작년에만 100조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100조 중에서 44조가 차환용이에요.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한 50조 정도 발행이 되는데 금년에는 발행 규모가 150조 정도 넘어갈 것 같아요. 차환까지 합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봤을 때 이게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예를 들면 산업은행 채권이나 아니면 기업은행 채권도 금리를 같이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자꾸 낮아지는데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금융에서 국채 발행의 부담을 정부가 많이 느끼고 있다. 김 교수님 말씀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게 감사원의 재정 준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은 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 간에 저는 가장 급하게 합의돼야 될 사항이다 보고요. 예. 2016년에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재정 건전화법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부채를 GDP 한 45% 이내 그리고 그 당해 연도 GDP 한 3% 이내로 억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 결과 통과는 안 됐어요. 예. 뭐 지금은 또 그대 여당이 돼서 더 안 돼 어렵긴 할 텐데 그런 최소한의 약속, 최소한의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국채를 발행할 때 준거로 삼아야 안 그러면 이게 50% 60% 되는 금방이고 그럼 네. 우리 뭐 진짜 그리스나 뭐 이태리처럼 되는 것도 다 미래 금방이다. 세대 부담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은.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 정치권에서 아까 뭐 감사원에서 만드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드맵은 정치권에서 필요하다. 어떤 합의를 보고 이런 법은 하나 만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 예, 짧게만 좀 그 부탁드릴게요. 이제 사실 그 연구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요. 그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좀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연구체 그 매입 기관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저 채권을 발행한 사들이는 거를 역할을 사들여 해야 주는 된다. 거죠. 네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 미국도 사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이제 통화 정책 위주 넘어가지고 양쪽 하나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연구체 매입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알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그 연구체를 다 그것을 인수를 하면 그건 통화 남발이 돈 찍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또 김연학 교수, 서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